영상 업로드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자존만은 지킨다.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일이어도 좋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끝까지 붙든 경험. 정순왕후는 그것을 82년 동안 했습니다. 오직 혼자서.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송씨가 단종에 비록 안택되어 궐에 처음 발을 들인 날, 경복궁의 동쪽 하늘은 연분홍 구름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6살 때부터 글을 배우고 12살에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았던 그녀는 간택 단자가 올라온 날 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눈물인지 설렘의 눈물인지 본인조차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의정 송현수의 딸로서 이미 빼어난 자질을 갖추었다는 소문이 온 도성에 퍼져 있었으나 소문이란 늘 사람보다 앞서 달리는 법이어서 실제 간택의 자리는 훨씬 냉혹하고 낯선 세계였습니다. 삼간택의 마지막 날 중전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임을 알았을 때도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고요한 결의가 어렸다고 사관은 기록했습니다. 혼례는 단종 측이 이듬해인 1453년 봄에 거행되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꽃과 비단으로 뒤덮였고 한양의 백성들은 담장 밖에 서서 흘러나오는 풍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5의 왕과 15의 왕비, 두 사람은 나이도 키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온도도 비슷했습니다. 합국내가 끝난 뒤 단종이 수줍게 내밀었다는 붉은 대추 하나를 정순왕후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후대의 기록은 전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달콤한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막 꽃봉오리를 틔운 두 생명이 같은 줄기에서 자라기 시작한 열리지의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는 그늘이 따르는 법. 혼례의 꽃이 채 지기도 전에 바람은 다른 방향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왕위에 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종 측이 초부터 황보인, 김종서 등 선왕이 아끼던 원로 대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1453년 10월 개유정난 쿠데타의 칼날은 일순간에 조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날 밤 내전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창호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으나 무장한 병사들이 궐 안을 누비는 광경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지키고 싶었으나 어린 왕 역시 자신의 방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차갑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빛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궁궐이란 화려한 세장일 뿐이며 황금 세장 안의 새는 가장 먼저 사냥꾼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녀는 흐트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자태를 잃지 않으면 남편의 왕위도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젊은 여인의 순진한 믿음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생존의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피바람은 이미 시작되었고 봄날의 꽃잎들은 하나씩 피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그림자는 하루가 다르게 짙어졌습니다. 그가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육조의 판서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기 시작하자 궁궐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단종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눈은 수양대군의 처소 방향을 향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왕을 섬기는지, 누가 두려움의 머리를 조아리는지 그 차이를. 그녀는 아직 15이었지만 이미 15의 나이로는 겪어서는 안 될 세계의 본질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열리지의 봄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나무는 뿌리째 뽑히는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고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어느 날 아침 벼락처럼 내전을 강타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순간 음식을 먹다 수저를 내려놓았고 다시는 그 밥상을 마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조는 형식적으로나마 체면을 갖추기 위해 유배 출발 전날 두 사람의 마지막 작별을 허락했습니다. 장소는 한양의 청계천 위에 놓인 영도교. 훗날 이별을 인도하는 다리라는 이름 그대로 이 나무 다리는
영원한 생이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가마에서 내려 맨발로 다리 위에 섰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러라고 명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이미 왕비의 자리를 박탈당한 자로서의 처절한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단종 역시 호위 병사들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한때 한 나라의 군주였던 자가 이제는 죄인의 행색으로 흰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주위의 병사도 구름도 청계천의 물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단종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정순왕후가 그것을 맞잡았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었습니다. 단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서 다시 보세. 6글자. 기약 없는 약속. 정순왕후는 대답하는 대신 두 눈을 크게 떠서 남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그 눈빛을, 그 목소리를 단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영도교 위에서 두 손을 맞잡은 단종과 정순왕후. 병사들이 출발을 재촉했습니다. 단종의 손이 정순왕후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입술이 잠깐 열렸다가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월로 향하는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행렬이 언덕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정적만이 남을 때까지 병사들이 그녀를 데려가려 했으나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발이 다리 위에 박힌 것처럼. 이별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곧 그 이별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최대한 오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단종의 부음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왔습니다. 영월의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았다는 것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인지 기록마다 달리 전해지지만 어린 왕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정순왕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사흘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먹지도 울지도 말하지도 않은 채 시녀들이 두려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만큼 그녀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그녀는 혼자 일어나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창가에 앉아 동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결심한 사람처럼 세조는 그녀에게서 왕비의 지위를 박탈하는 교지를 내리면서 동시에 그녀를 노비, 신분으로 강등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나라의 국모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추락하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지를 받아든 정순왕후의 눈빛에는 치욕도 절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단단한 것, 쇠로 주조된 것 같은 결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들뿐. 그것은 기억이었고 사랑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자존이었습니다. 영도교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정순왕후는 동대문 박숭인동 산기슭의 작은 암자 정업원의 거처를 잡았습니다. 정업원이란 이름은 청정한 업을 닦는 곳이라는 뜻으로 본래 왕실의 과부나 출궁한 여인들이 머무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직 국모가 이 좁고 추운 곳에 들어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정순왕후가 마당에 서서 담장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 곁에 있던 시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순왕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이다. 살림을 정리하자. 비장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 담담함이 오히려 시녀들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세조는 겉으로는 정순왕후를 너그럽게 배려하는 척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비단과 쌀을 내려주고 관원을 통해 넉넉한 거처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의 자비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궁 안까지 전해졌고 신하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찬탈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선언이자 그 어떤 회유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삶 전체를 건 약속이었습니다. 세조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왕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요. 그것은 죽은 단종을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곧 일상을 재편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녀들과 함께 명주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내던지는 일은 국모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순왕후에게 그런 말들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톱 아래 물감이 들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명주를 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염색 일도 맡았는데 양잿물과 쪽물이 든 그 손으로 밥을 짓고 물을 길어오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서 만들어진 천들은 어느 귀족의 방에서 나온 것보다 단단하고 곱게 염색되었습니다. 손이 아닌 마음이 짜는 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업원의 하루는 매우 엄격한 일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단종의 넋을 위해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침에는 배를 짜고 낮에는 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시녀들과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불교에 깊이 귀의하여 머리를 깎지는 않았으나 비구니처럼 살겠다는 마음으로 고기를 끊고 오직 채식만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복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도 상복을 벗지 않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상주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비웃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비웃음의 이유는 그녀가 스스로 가난을 택했기 때문이었고 두려움의 이유도 그녀가 스스로 가난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업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초라하고 가난한 여인의 살림처럼 보였지만 정업원의 내부에는 그 어떤 화려한 궁궐도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웃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짜며 남편을 그리워할 수 있었고 텃밭을 돌보며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궐에서 쫓아낸 이 여인은 결국 자신만의 세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신의 요새를 스스로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정업원은 감옥이 아니라 가장 작고 가장 강인한 왕국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정순왕후를 돕는 자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도움을 베풀었다는 소문이 돌면 그 집안이 통째로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성의 여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나온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업원 근처의 여인들만의 채소 시장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남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인 전용 장터가 여럿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여인들이 머리에 채소 바구니를 이고 정업원 근처 길가에 앉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정상적인 장사 속이었습니다. 배추를 팔고 물을 팔고 깻잎을 팔고 가끔씩 잡곡도 놓아두었습니다. 감시하는 관원들이 와서 들여다보아도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척하면서 적절한 시간이 되면 한 명씩 정업원 담장 근처로 다가가 채소 단을 담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담장 안의 시녀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들였습니다. 한 번도 서로 눈이 마주치지 않은 채로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이 무언의 약속은 수십 년을 이어졌습니다. 채소 바구니를 이고 온 여인들. 이 여인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용기 있는 아낙네들이 시작했지만 소문을 낳아 점점 더 많은 여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성 수십 리 밖에서 온 여인도 있었고 양반 집안의 마님이 하인을 통해 곡식을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여인은 정업원 담장 너머로 위로의 편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대신 꽃 이름이나 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연대. 그것이 오히려 더 넓고 깊게 번져나갔습니다. 관원들이 시장을 감시하고 해산을 명해도 그들은 다음 날 다른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녀가 담장 아래서 걷어온 채소단을 가져왔을 때 그 안에 작은 한지 조각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마께서 살아 계심이 우리들의 힘이옵니다. 정순왕후는 그 종이를 오래도록 손바닥에 올려두었다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엇이 자신을 살게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이 여인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으로써 이 여인들의 용기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너지면 그들의 위험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정순왕후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인시장은 훗날 채소전이라 불리게 되었고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귀한 분을 돕기 위한 비밀 연대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양 여인들의 경제적 독립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왕의 명으로 세워진 것도 아닌 오직 여인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진 공간이었습니다. 역사책은 이것을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역사였습니다. 화려한 무용담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름 없는 여인들이 만들어낸 조용하고 위대한 혁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 바위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는 정순왕후. 정순왕후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마을 뒷산 바위에 올랐습니다. 그 바위에서는 청계천이 굽이치는 도성 너머 멀리 서쪽의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영월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영월이 있다고 느껴지는 방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방위가 지리적 방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깊이 그리워해본 자만이 압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동망봉이라 불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봉우리라는 이름.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뼈가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이미 바위에 올라 있었고 해가 저물어 주변이 어두워질 때야 비로소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해 동안 그녀의 곁에는 시녀들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시녀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어느 해부터는 홀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시려도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한 뒤에도 나무 지팡이를 짚고 올랐습니다. 바위 앞에 서면 그녀는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흐느낌이었다가 나중에는 가슴에서 끌어올린 통곡이 되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맑은 날에는 마을까지 들렸고 사람들은 창을 열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닦았다고 전해집니다. 맑은 날에는 마을까지 들렸고 64년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 무게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단종을 잃었을 때 15이었다면 동망봉에 마지막으로 오른 것은 69에서 70 사이의 일이 됩니다. 15세 해부터 시작하여 머리카락이 까맣다가 휘어지고 피부가 탱탱하다가 주름으로 가득 차고 목소리가 청아하다가 갈라지도록 그 모든 계절을 통해 그녀는 매일 2번씩 그 바위에 올랐습니다. 비로 계산하면 최소 4만 번 이상 그 길을 걸어 올랐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사랑을 위한 4만 번의 걸음. 그것은 기도이자 저항이자 잊지 않겠다는 가장 육체적인 다짐이었습니다. 동망봉에 얽힌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서 울던 여인의 눈물이 돌 위에 스며들어 이끼가 유난히 푸르다는 말도 있었고 비 오는 날 바람이 거세면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떠돌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설이란 늘 진실을 품고 있는 법. 정순왕후의 64년은 한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깊고 강하게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깊이 두려울 만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정순왕후는 바위에 오르면서도 울지 않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묵묵히 서서 먼 산을 바라보다 내려왔습니다. 시녀들은 그것이 체념인지 초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래도록 그리워하다 보면 그리움 자체가 평화가 되는 경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부재가
곧 그의 현존처럼 느껴지는 순간 정순왕후는 그 경지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동망봉은 그녀에게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남편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기억 속 남편이 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64년의 걸음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는 순례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정업원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왕좌를 찬탈한 세조의 삶은 점차 황폐해져 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자가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평화로운 잠자리입니다. 세조는 즉위 후부터 악몽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여러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현덕왕후의 홀령이 꿈에서 침을 뱉었고 세조는 그 자리에서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하는 극심한 피부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전설이 뒤섞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말년에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승자의 몸에 새겨진 죄책감이라는 형벌. 더 가혹한 것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지킨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조를 세우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아끼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요절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슬픔이었으나 동시에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남의 아들을 빼앗은 자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기는 순간 조선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천도라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늘의 도리는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반면 정순왕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종의 즉위와 단명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종의 긴 치세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산군의 광기와 폭정, 그리고 중종반정을 지켜보았습니다. 5명의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그녀는 정업원이라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장수는 신의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한 자기 관리의 결과였을까요? 가난한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었을 수도 있고 매일 동망봉을 오르내린 것이 몸을 단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증명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버티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순왕후가 한 왕조의 부흥과 몰락을 지켜보는 동안 세조의 후손들은 서로를 죽이고 폐위하고 쫓아냈습니다. 연산군은 생모의 죽음에 광분하여 사림을 학살하고 궁녀들을 능멸했습니다. 그가 결국 쫓겨나는 날, 도성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 소리가 정업원까지 들렸다면 정순왕후는 어떤 표정으로 들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담담한 확인이었을까요? 권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그녀는 수십 년에 걸쳐 차례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정순왕후의 삶을 두고 복수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녀 스스로 복수를 의도했는지 알 수 없고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녀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복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칼로 되갚는 복수가 있고 살아남음으로써 상대의 죄를 영원히 현재의 것으로 만드는 복수가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존재 자체가 세조 일가에게 지워지지 않는 죄책의 표지였습니다. 그녀가 배를 짜고 산에 오르고 밥을 먹고 살아있는 매 순간이 그들이 저지른 일의 증거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인한 형태의 정의 요구였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훨씬 상회하는 82세의 나이에 정순왕후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업원 마당의 살구나무에서 꽃이 지기 시작하고 담장 아래 민들레가 노랗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시녀들은 그녀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않으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향을 피운 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살구나무 아래에 앉혀 달라고 했습니다. 시녀들이 부축하여 나무 아래 자리를 깔아드렸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들어 꽃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임종은 처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없었고 억울함의 절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오랜 여정을 끝내고 내려놓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시녀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마마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신 것을 처음 보았다고. 어쩌면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64년의 기다림과 통곡, 64년의 노동과 인내, 64년의 거부와 저항이 모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로 가는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을 그녀의 영혼이 알아차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봄날 꽃잎이 내리는 하늘 아래 나무의 뿌리처럼 이 땅에 깊이 박혀있던 한 여인이 마침내 하늘을 향해 풀려 올라갔습니다.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소식은 도성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오래전에 이미 폐서인이 된 신분이었고 조정에서 그녀의 죽음을 공식 애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 시장의 아낙네들이 자발적으로 검은 천을 문에 걸었습니다. 동대문 박숭인동 일대의 백성들이 삼삼오 정업원 담장 밖에 모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관원 하나가 해산을 명했다가 백성들의 눈빛에 눌려 그냥 돌아섰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은 국장이었습니다. 왕의 명이 없어도 민심이 치른 장례였습니다. 역사가 외면한 곳에서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녀를 왕비로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틀어 가장 놀라운 것은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서 왕위, 남편, 궁궐, 재산, 신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끝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순, 곧고 온순하다는 뜻. 그러나 그 이름 속에 담긴 고듬은 누군가에게 고분고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유에도, 어떤 협박에도, 어떤 가난에도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그 무기는 평생 단 한 번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82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 기록 속에서 그녀는 각주에나 등장하는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기록만이 아닙니다. 기억도 역사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역사입니다. 정업원 근처 여인들은 딸에게, 그 딸은 또 다른 딸에게 그 곧고 가난하고 당당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묵의 승리란 이런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울림이 오래가는 것. 그녀의 삶은 역사의 여백에 새겨진 가장 선명한 글자였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77년이 흐른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역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복위를 선포하고 그에 맞춰 정순왕후의 왕비 지위도 회복시켰습니다. 177년, 그 숫자는 단순한 세월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죽기를 2번 반복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억울함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녀의 이름은 왕실 족보에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억은 더 강렬하게 살아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쇠로 새긴 글자는 녹슬지만 마음에 새긴 글자는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숙종의 복위 선포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적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역사가 잘못 기록되었다는 공식적인 인정. 조정의 신하들 중 일부는 이미 오래된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명예는 산 자의 편의를 위해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묘에는 장릉이라는 능호가 내려졌고 정순왕후의 묘에는 사릉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생각할 사,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뜻을 담은 이름. 그녀의 삶 전체를 단 한 글자로 압축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단종의 장릉이 있는 강원도 영월과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서로 다른 땅에 잠들어 있지만 이제 두 사람은 같은 이름 왕과 왕비로서 역사 위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영도교 위에서 손을 맞잡고 헤어진 두 사람이 죽어서 이름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사릉의 봉분 위에는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어납니다. 그 꽃들이 마치 그녀가 평생 품어온 그리움이 땅 위로 솟아오른 것처럼 매년 붉게 물결칩니다. 영도교에서 피빛으로 변해가던 봄꽃이 사릉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세상이 아무리 자신의 가치를 부정해도 자기 자신만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것. 정순왕후는 82년의 삶에서 단 하루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그녀를 노비라 불렀어도 그녀는 왕비로 살았습니다. 왕비의 옷을 입지 않아도 왕비의 밥상을 받지 않아도 그녀의 내면에는 늘 한 나라의 국모로서의 위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위엄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177년 만에 재회, 살아서 이루지 못한 것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때 그토록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인간 세상의 정의가 얼마나 느리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역사는 길게 보면 제 길을 찾아갑니다. 불의가 아무리 강고한 기록을 남겨도 진실은 어느 틈으로든 스며 나옵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그것을 보여준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입니다. 칼과 피로 역사를 쓰려 한 자들과 인내와 자존으로 역사를 살아낸 자들 중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는지를 사릉의 돌비석에 새겨진 사릉. 두 글자는 오늘도 그 답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워했기 때문에 잊히지 않는다고,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정순왕후 송씨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은 원래 그녀의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가진 것 사랑, 기억, 자존은 어떤 권력도 손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완전하게. 사릉 정순왕후 송씨 1437년에 태어나 1521년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삶이. 오늘 정순왕후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이 영도교 장면이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보세. 단 6글자. 그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진 이름들을 다시 불러옵니다.